산업화다. 그리고 민주화입니다. 혁명의 내용이 근대화 혁명은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산업화를 해야 됩니다. 농업국가로서는 근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를 박정희가 구체시켰느냐 아니면 전진시켰느냐를 가지고 요새 한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토론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중앙일보에서 일요일에 나오는 중앙선대위에서 연세대학교의 김복희 교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대담을 한번 하려서 가서 한 3시간 동안 이런 문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저 사이트에 그 대담 묘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밑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6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1적인 4.19와 5.16은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4.19 혁명 세력이 원하는 것은 자유,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그리고 인간답게 살자. 그런데 작년 정부는 자유는 주었는데 인간답게 살자, 즉 먹고 살리는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혼란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조건은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안보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보, 복지, 자유 중에서 이 작년 정부는 자유는 주었으나 안보도 해결이고 복지도 출발도 못하는 이런 상황, 3분의 1 민주주의, 3분의 1 민주주의밖에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16이 일어남으로써 4.19의 요만을 5.16이 받아가지고 우리 실천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5.16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과정의 비합법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자기가 쿠데타 했다는 그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 성공을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것이 이 박정희 비판하는 학자들이 항상 써먹는 용어예요. 그 뜻은 박정희가 잘한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동기는 부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 완전히 만든 말입니다. 만든 말. 박정희, 김종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혁명한 데 대해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국민들한테 선전도 하고 국민들한테 뭘 나눠주기도 해가지고 성심을 얻으려고 그러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경제개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할 필요 있으니까 국민들 소개가 되는 것이지. 박정희나 5.16 주세 세력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특히 박정희 경우에는 자기가 무너뜨린 장면 정치 세력, 구정치 세력이지. 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구학.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들은 수구 세력이라고 봤습니다. 장면 세력, 민주당 정부나 자유당 정부나 똑같은 수구 세력이다. 이 수구 세력의 뿌리는 뭐냐? 조선조 양반 정신. 조선조 양반 정신은 뭐냐? 도덕
역사관을 오해를 하면은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근대화혁명이 1961년부터 시작되었을 때 노선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민족주의적 열정을 가진 장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첫째, 민족 자본을 좀 동원하자. 이렇게 했다. 민족 자본을 동원하자. 수입을 하면 우리 시장이 외국 자본 손에 넘어가니까 수입하지 말고 수입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자. 비료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무슨 텔레비전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폐쇄적으로 나가보시죠. 폐쇄적. 민족주의적 이꼴 폐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수입 대체로 갑니다. 수입 대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첫째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이. 당시에 우리 국가 재정을 보면은 51%는 미국의 지원입니다. 미국 지원이 전체 예산의 51%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뭐 간단히 말하면 나라도 아니죠. 예산의 51%를 미국 원조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수출 산업이 있었습니까? 수출해봤자 한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주로 우리 자원, 중석 같은 이런 자원을 팔았죠. 수입 대체 그 근사해 보입니다. 인종 자본, 수입 대체. 이야, 우리 수입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물건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떳떳하냐. 그 말이 근사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군사 부대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99%입니다. 그런데 자본이 있어야죠. 그런데 자본 동원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했어요. 1962년 6월에 통화계획을 했습니다. 통화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환이 원으로 됐죠. 우리가 쓰는 지금 원이 그때 통화계획 한다 아닙니까? 환이 원으로 되었습니다. 왜 했느냐? 이걸 통해서 잠자고 있는 자본을 다 모아보자.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게 화기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을 많이 숨겨놓았다. 그래서 판단하고 딱 통계를 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구나. 자본의 축적이 이렇게 없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받고 이렇게 해서 또 미국 사람들한테 상의하지 않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통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쪽 자본을 동원한 수입 대체 전략은 곤란하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외 지향적으로 외자를 끌어들이자. 외자를 끌어들이자.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된 것이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자. 수출입니다. 수출 전략. 수입 대체와 수출 입국 정책은 출발부터 마음이 다릅니다. 수입 대체는 뭐냐? 이런 종이컵 만들 때도 뭘 생각합니까? 국내 시장에서 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출 전략을 세우면 이거 뉴욕에 가지고 가서 판다. 그럼 미국 사람들 취향에 맞도록 만들려면 이거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만들려면 적당히 만들면 되죠. 수출 입국 전략을 쓰므로써 우리 기업인들이 물건을 잘 만들게 됩니다. 국제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록 풍진국에서 물건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 품질 관리 잘해야 된다.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 대체 쪽으로 가서는 우리는 남미 꼴이 나요. 남미가 수입 대체 전략을 썼거든요. 수출 입국 정책으로 바뀌면서 외자 도입한다. 외자를 도입한다. 물론 외자 도입에 따른 부정부패 많았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외자를 도입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는 외자를 받았어요. 이것도 아주 드문 일이죠. 외자를 남미 같은데 외자 도입하면은 거기 권력층, 지배층 사람들이 다 나눠가지고 그걸 다시 바깥으로 저 뉴욕 정권 시간을 파괴하고 실제 산업활동에 서 있는 외자는 거의 없다.
그러면 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낭비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외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투자해가지고 공정을 돌려서 수익을 남겨서 외자를 갚아간다네요. 갚아간다랍니다. 어째 나왔느냐? 1988년에 우리가 순 채권국이 됐어요. 물론 받은 게 엄청 걸렸죠. 1988년에 우리가 순 채권국이 됩니다. 채권국. 우리처럼 외자를 기가 막히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활용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요새도 그러나 교과서 보면 외자 도입에 따른 정경률 착박 또 부정적인 것만 계속 씁니다. 그런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볼 때 100분의 1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외자 도입 수출 기국 전략으로 가는 데는 몇 분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병철 씨죠. 이병철 씨 기업인들을 잡아넣었다가 이병철 씨가 박 대통령하고 만나서 박 의장을 만나서 기업 문제를 도와줘야 된다. 돈은 국민들이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은 우리들이 버는 것이다. 기업인들. 그 충고를 박 대통령이 바로 받았던 거죠. 그걸 바로 받는 게 이게 많이 순수한 것이죠. 부정축제 했다 해가지고 잡아넣었던 사람입니다. 또 박 대통령 자신이 부자나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딱 판단을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업인을 밀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 요게 실용정신입니다. 실용정신 딴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호흡으로 그 적어놓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때부터 기업인들을 모셔가지고 가정교사처럼 대화도 하고 이렇게 박 대통령이 기업인을 모셨어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를 양성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민 기업인 과학기술자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의 중앙무대에 올라옵니다. 역사의 중앙무대. 과거에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 천대받았어요. 천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자랑한 기업인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자 있습니까? 없죠. 산업공상 아닙니까? 사업. 성기가 최고고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파는 사람은 신분상 제일 밑에입니다. 밑에. 군인들은 또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군인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 민족사 2000년 동안 천대받았던 사람, 천대받았던 군인, 천대받았던 기업인, 천대받았던 과학기술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는 주역이 됐다. 요게 박정희 근대화 혁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되는데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